화학전지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다. 화학전지란 당연히 화학이겠죠. 일상에서 사용하는 건전지는 요거의 한 종류입니다. 건전지를 사용할 때 올바르게 맞춰 사용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아는 거고. 이는 화학전지의 전극은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이고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래요. 그러면은 환원은 뭐예요? 전자를 얻는 것. 전자를 얻는 것이 환원이고요. 전자를 잃는 것이 뭐야? 음극이다.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전자가 어디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 자, 양극과 음극은 이호 금속의 이호나 경향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이호나 경향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호나 경향이란 뭐냐? 금속이 어디 속에서? 용액 속에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를 뜻한다. 이렇게 되죠. 전자를 잃어버리고 요거가 되는 정도.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거는 뭐야?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된다. 쉽게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온화가 큰 거는. 그래서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되는 거. 묽은 황산 수용액. 자, 용액 속에서 구리판, 아연판을 넣어서 전구로 삼으면 뭐가 된다고요? 화학전지가 된대요. 아연은 이온화 경향이 크대요. 그러면 이온화 경향이 큰 건 뭐예요? 이온화 경향이 쉬운 거는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연은 어떻게 돼?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되는 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연은 뭐가 되고, 아연은 빼고 읽을게 양이온이 되고, 전자들은 어디로 갑니다? 구리판으로 이동합니다. 주어 소수로만 읽었어요. 전류는 전자와 반대이니까 구리판이 뭐? 양극, 아연판이 음극. 됐어요? 쉽게 할 수 있죠. 만약 아연판을 음판으로 바꾸고 아연판을 음판. 자, 지금 뭐하고 뭐였어요? 구리판하고 아연판 이야기했어요. 그럼 구리판이 아연판보다 이온화 정도가 구리판이 아연판이 더 잘 됐어요. 아연은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요. 요게 양이온이 되고요. 요게 음이온이 되고요. 전류의 흐름은 이거하고 반대니까 요것이 구리판이 양극 이온하고 다르죠. 양극이 되고요. 요것이 뭐야? 음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얘를 뭐로 바꾼다고? 음판으로 바꾼대요. 그럼 여기 구리판이 있겠죠. 바꾼 후 도선으로 연결하면 구리판이 음극이 되고, 음판이 뭐가 된대? 양극이 된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사실적 이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이온화 정도는 누가 크겠어요? 이온화 정도 누가 커요? 얘가 크지. 맞아요? 아니 얘가 크지. 반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뭐야? 이온화 정도가 크면은 정도가 크면은 이게 양이온이 되고 요게 음이온이 되겠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거를 안 써줬으면 숨겨진 정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뭐지? 추론하기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적 이해를 묻고 있는 단원이라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지금 뭐 이야기만 했어요? 요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요. 구리판이 음극, 음판이 양극이 된다. 그러면 이게 숨겨져 있는 정보다.
구리가 음보다 이온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거 선생님이 이미 써놨잖아. 졸라 똑똑하게. 이처럼 화학정제에서 양극과 음극은 뭐야? 제일 중요한 말.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럼 상대적 크기라는 건 뭐야? 얘가 얘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어때?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아이언보다는 약했고 음판보다는 이온화 경향이 강했다. 이렇게 됐죠. 이온화 경향은 방열열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온화 정화가 이렇게 부등호가 되는 거는 뭐로 비교할 수 있다고? 반응열의 크기로. 이를 이해하려면 금속에서 원자가 나와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 금속에서 원자가 나와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뭐가 될 때? 수화 이온이 되는 거. 그러면은 수화 이온이 되는 놈은 누구예요? 누구야? 원자예요. 원자가 뭐가 되는 거? 수화 이온. 그러면은 물과 같은 거. 자, 지금 이거 지워도 되겠죠? 띵띵띵띵. 일반적으로 금속은 많은 원자들이 결합된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금속은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인데, 금속은 전자를 이루면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는데, 원자 하나가 결정해서 나와야 개별 이온이 될 수 있다. 원자 하나가 나와야 개별 이온이 될 수 있다. 자, 금속은 전자를 이뤄서요 이온이 되는데,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 요거의 원자 하나가 이 금속 결정에서 떨어져 나와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개별 이온이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물어본 거 아니야. 수온 이온이 되는 거 뭐야? 원자예요. 원자가요 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를 놓치지 않아야 이게 그냥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그럼 뭐에 대한 예예요? 원자는요 결정해서 나와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온이 될 수 있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전해질 용액이 당연히 아이언 금속이니까 여기 똑같지. 아이언 금속 ZN 유식하게. 그래서 원자 하나가 그대로 쓸 거야.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이 아이언 금속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이뤄서 전자 몇 개? 두 개를 이뤄서 아이언 이온이 된다. 아이언 이온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가 되는 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이언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요 전자 두 개를 이뤄가지고 아이언 이온이 됩니다. 개별 이온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걸 흡열,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흡수하는 거 열을 흡열이지.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 이거를 빼고 읽었네. 이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아이언 금속에서 열을 흡수한다. 아이언 금속에서 뭐한다? 흡수한다. 아이언 금속이 흡수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이후 아이언은 전해서 수화된다. 용액 안에서 전해질 용액 안에서 수화. 앞에 수화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수화 이온 여기 아까 형광펜 칠했지. 그래서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럼 다시 이제 한번 가서 봅시다. 원자가 떨어져서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 과정을 한다. 원자 하나가 나와서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에 거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속도가 밟아진다. 이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반출하는 반응이라는데, 자, 어떤 전해질 용액 안에서 수화되는 거에서 뭐가 된다고? 여기서는 방출을 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 여기서는 발열 반응.
그럼 자, 이제 여기는 뭐야? 금속에서 흡수 반응, 흡열 반응이 있었고요. 이온이 뭐야? 수화가 되는 거, 수화가 되는 거에서 발열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온화 경향에서 반응열은 화학 반응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으로 결정된다. 그럼 반응열은 그거의 열의 양으로 결정이 된대요. 관계가 있는 게. 따라서 반응열로 이온화 경향을 표기할 때 흡열 반응에서의 열과 발열 반응에서의 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온화 경향을 비교하는 방법은 뭐냐? 기준은 뭐냐? 무엇 플러스 뭐? 흡열 반응 플러스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플러스 발열 반응에 이거의 열을 더한 값 가지고 비교합니다. 이게 컸을 때 발열 반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 앞에 한번 봅시다.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 비교한다 했어요.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 이온화 경향은요, 반응열,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의 열의 크기 더한 값. 이렇게 되겠죠. 반응열은 부호를 들어서 한대. 반응열은 부호를 붙여 표시한대.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은 양으로, 흡열 반응들은 음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뭐야? 양으로. 요거가 일어날 때는 음으로 표시한다. 그럼 요거 더하면 만약에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야? 발열 반응의 열이 크면 플러스일 거고 이것 값은 흡열 반응의 열이 크면 뭐야? 마이너스이겠지? 자, 이온화기는 반응열 값이 클수록 아까 앞에 나왔죠?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 흡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와 관련돼 있다. 이건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네.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금속 원소를 나누는 걸 이온화 서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지워버렸네. 선생님이 뭐가 궁금했냐면은요. 이제 이온화 크기 이제 정리해 보면은 뭐뭐 있었어? 구리가 있었고 은이 있었고 아이언이 있었지. 아까 써놓은 거에 따라서 이제 이온화 서열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온화 서열을 보면은 화학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될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를 보면은 이온화 서열을 보면은 양극이 될지 음극이 될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재밌네. 선생님만 재밌어? 자, 앞에 사실적 읽기 했죠. 이거는 뭐라고? 겉에 드러난 표면적 의미를 아는 것이 사실적이었고, 이제는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하는 거는 뭐야?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는 거. 선생님이 아까 드러나지 않은 정보 예측을 해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추론하면서 읽는 거다.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는 게 추론적 읽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뭐야? 사실적 이해였지. 그래서 이게 뭐야? 기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목적, 의도, 주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뭐다? 예측하면서 읽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읽는 거다. 이거를 위해서 배경 지식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고요. 이거 담화표지. 담화표지는 표지라는 건 뭐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안내 그러나 그러면은 뭐야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다. 우선 그러면은 뭐야 번호 붙여가며 풀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요컨대 이런 것들이 표지예요. 표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상황을 해서 이거 할 수 있다. 따라서 별 내용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니? 생략된 내용,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
가치관, 관점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글쓰기는 생략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푸는 게 사실은 몇 점? 3점짜리예요. 잠깐만. 따라서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거다. 숨겨진 내용을 뭐야? 추론합니다. 이게 몇 점? 3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거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하거나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추론하며 읽기다. 자, 다음 글을 잘 읽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독과점은 독점과 이 두 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행사하는 과점을 합친 용어다. 그럼 독점은 뭐야? 한 개 기업. 과점은 뭐야? 두 개 이상의 소수. 이거를 합친 게 독과점이다. 이렇게 됩니다. 특정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형태. 특정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뭐밖에 없어요? 현대, 기아, 그 다음에 뭐야? 삼성은 요즘 안 만들고 있는데 르노로 바뀌어가지고 그럼 이런 게 뭐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뭐야? 만드는 게 몇 군데밖에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독과점입니다. 시장 지배력이란 상품, 서비스 가격, 수량의 거래 조건을 시장 지배력이란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이게 시장 지배력이에요. 력이 힘력자지. 소수의 기업이 지배를 가진 시장은 제대로 된 경쟁 안 일어나요. 지네들 마음대로 하니까 어떠요? 불안정 경쟁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이라는 건 뭐야? 완전 경쟁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근데 요거는 뭐야? 소수의 기업이 지배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야?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된다. 경제학에서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하는 게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집중도 지표, 시장 집중도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는 뭐가 있어요? 요거 지수,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원투 소리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요거 지수는 1이지. 또 진위계수 요거 2지. 또 뭐가 남아있니? 이거 미리 찾아 놓으세요. CR. 자, 그럼 왜 이거 찾아놔야 되냐? 요거를 읽으면서 어머 이거 1, 2, 3 세 가지 이야기하고 끝난 글이네? 요렇게 요거를 안내하고서 끝난 글이네? 요거야. 자, HHI 지수는 점유율 수치를 제곱하여 합한값. 뭐죠? 사업자들의 A, B, C 만약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HHI 지수라는 거는 뭐야? A의 점유율 수치를 제곱, B의 점유율 수치를 제곱, C의 점유율 수치를 제곱해가지고 각각 제곱해가지고 합한값이다. 저는 읽자마자 이게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세 개의 점유율이 이거라면은 뭐야? 요거 어떻게 돼? 수치를 제곱한 게 50의 제곱, 또 요거 50이지, 요거 30의 제곱, 또 20의 제곱을 더한 값이다. 그래서 뭐야? 3,800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 하는 거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로 나는 이해했는데 벌써 이게 나오면 그냥 똥똥똥 총알같이 읽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게요. 2,500을 초과하면은 고집중 시장. 두 번째, 요것이 1,500 옆으로 이렇게 빼버려야 돼. 2,200이면은
중집중 시장. 다음 세 번째, 100보다 크고 1500 이하면은 저집중 중. 고, 중, 저 이렇게 됐네. 시장으로 판단한다. 요거는 인수 기업의 정부의 기업 인수 합병. 자, 요거는 기업의 인수 합병을 정부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승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HHI 지수에 따라 합병 여부가 결정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요게 1200 미만이면은 뭐야? 문제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승인해 주는 거지. 그러면은 두 번째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은 250 이상 증가하거나 여기에서는 150 있어 여기에서는 250 이상 증가하거나 2500 이상이면은 15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인수합병이 됐을 때 이거 더한 값이 뭐야? 250 이상 증가하면은 요거는 무조건 승인해 준다는 거지. 문제 안 된다는 건. 1200 이하일 때는 그냥 승인해 주고요. 요러면은 승인을 안 해주고 150 이상 증가하면은 또 승인을 안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럼 사실은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거를 옆에 정리해 주는 게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였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승인하느냐 승인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된다. 이제 끝났어. 그 다음 진위계수를 통해 시장 집중도를 판단합니다. 진위계수는 판단하는 데 쓰이네. 진위계수는 불평, 이거는 원래 들어본 거 아니야?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데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 그런데 원래는 요건데요. 기업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된다. 자, 요거 때도 원래 이거로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요거로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기업 이야기니까 요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X축인 OC 그래프는 뭐야? 기업 수의 누적 분포도다.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 기업 수의 누적 분포고요. 요거는 누적 비율입니다. 시장 점유의 누적 Y는 X축은 요거, Y축은 요거. 뭐 화살표 없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한 점이 A의 값은 자 A의 값 한번 봅시다. A 값은 5% 기업이 1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5%의 기업이 쫄라 많이 점유하고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 수에 따른 누적 비율의 변화, 요거에 따른 요거의 변화를 무슨 곡선?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다. 로렌츠 곡선. 이게 로렌츠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겠어요? 점점점 이렇게 된 거는 어디서 만나? 100일 때 100에서 만나죠. 그러면은 뭐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고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진위계수는 얘가 분모래요. 자, 진위계수는 역시 또 경제는 뭐야? 진위계수는 뭐가 분모예요? 삼각형 OBC의 넓이를 분모로 하고요. X는 Y 요거 말하는 거죠. 직선 OB와 B끝은 로렌츠 곡선 사이에 요거 뭐야? 요거의 넓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OBC는 요거죠.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됐어요. 그림으로 파악하니까 훨씬 더 편하네요. 빗금 진거. 빗금의 넓이 친절하게 빗금을 쳐줬으니까 구한값이므로 넓이가 넓을수록 진위계수도 커진다.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 됩니까?
자, 항상 얘하고 얘는 비례 관계고요. 얘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B급 넓이가 커질수록 어때요? B급 넓이가 커질수록 진위계수가 커지는데 만약에 지금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요거보다 점유율이 더 높은 상태겠죠. 점유율이 높은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겠죠. 응? 위에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한다면 로렌츠 곡선은 균등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요 오비하고 같아져요. 얘가 여기로 온다는 거지. 진위계수는 0이 되겠지. 맞아요? 이 B근침 넓이가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겠지. 여기에 이쪽으로 오면은 넓이가 뭐가 돼요? 없잖아. 이거하고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넓이가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0이 될 거다. 당연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한 개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나머지가 점유를 차지하겠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다? 여기에 가까워질 거다. 로렌츠 곡선이.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분의 요 삼각형 넓이니까 약분 띡띡 하면은 같으니까 1이 될 거죠.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자 이러면은 뭐다? B컷치 부분이 이러면 1에 가까워진다. 벌써 눈치 깠어요. 그거는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요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0이 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한 개가 독점하고 나머지가 아주 작은 점유율이면 1에 가까워진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 표시 하나 있어요. 앞에 내용하고 반대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기업수와 관계없이 점유율이 같으면 0이 되므로 진위계수를 바탕으로 파악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업의 점유수와 관계없이 그러면 점유수가 많든 적든 간에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기업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어떻게 돼? 기업의 점유율이 같으면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예를 들어주네요. 소수의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이야. 소수고 동일.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요. 소수고 동일한 점유율이 과점을 이루고 있는 산업과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소수죠. 지금 우리가 지목에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업의 수와 관계없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소수이고요. 소수일 때. 소수고 과점이에요. 그리고 동일 점유율이에요. 동일한 점유율을 이루고 있는 산업과 여기 수많은 기업이 여기다가 정리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그냥 넘깁시다. 여기다가 정리한 게 소수가요, 과점이고요, 동일한 점유율.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 수많은 기업이 그럼 과점이 아니죠. 동일한 점유율을 가졌을 때 모두 이것도 진위계수가 0이고요. 0이고요. 이것도 0이에요. 뭐가? 진위계수가.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어디에 주목해서 읽어야 된다고? 기업의 수와 상관없이. 기업의 수와 상관없이. 이게 아주 국어에서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점유율만 같으면은 0이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를 든 게
이렇게 기업 수가 소수고 수많은 기업 다르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점유율은 진위계수는 0이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까지 살펴봐라? 기업의 수도 살펴봐라. 이렇게 되겠지. 기업의 수도 살펴봐라. 요겁니다. 진위계수를 볼 때는 얘도 살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CR이라는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요거를 활용하는데 이거는 뭐다?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 합한 값이다. 그러면 CR은 뭐다?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의 점유율을 시그마한 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CR은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CR1은 가장 높은 거, CR3는 3개. 그럼 CR1은 뭐야? 가장 높은 거 하나. CR3는 뭐야? 가장 높은 거 3개. 한 거다. CR이 50% 이상이거나 요거가 50% 이상이면 한 개 기업이 50% 이상 점유율 CR2 또는 CR3가 75% 이상. 그러면 두 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세 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력을 갖춘다. 요것이 요렇게 되면은 파란색으로는 시장 요러고 요러면은 시장 점유율을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다. 시장 지배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선생님이 가냐면은 시장 지배력은 뭐라고 했어? 뭐를 가지고 있는 거? 시장 지배력. 시장 지배력이라는 거는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 거래 조건이 뭐야? 상품, 서비스, 가격, 수량.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 시장 지배적 기업의 판단은 점유율 기준 외에도 진입 장벽이 있냐 없냐, 그거가 정도가 세냐 안 세냐, 기업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요것도 고려해서 뭐를 결정해요? 시장 지배적 기업의 판단은 물론 여기서 50%, 75% 이상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냐?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냐? 그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그러면은 50% 미만이어도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은 한 개 기업이 50% 이상이 아니라 한 40% 되더라도 요게 세면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고 판단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숨겨진 정보. 또한 연매출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요래 되더라도 뭐야? 구매 매출액 와 구매액이 40억 미만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으면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하면은 뭐야? 규제가 심하겠지.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럴 거지.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지역이 남용하여 부동한 행위.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남용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부당한 행위 하지 마.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뭐야? 정책을 씁니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네. 재미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자고 있나? 김재영. 근데 왜 대답이 없어? 자, 사실적 있기, 추론적 있기, 이제 비판적 있기, 이렇게 갑니다. 아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자, 비판적 있기는 뭐냐? 관점, 내용, 표현 방법, 요것들을 비판하면서 읽는 거다. 읽을 때는 요것들을 파악하고요, 공감하거나 반박하면서
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지. 책에 쓰여져 있으니까 무조건 맞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에 있는 의도나 반영에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라. 개념은 뭐야? 있는 그대로 무조건 있는 그대로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요.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적절한지를 보면서 있는 거다. 글에는 정확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충분한 근거 없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비판 없이 수용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다? 관점이나 내용을 비판하거나 표현 방법을 비판하거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비판적으로 읽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 갔니? 철학을 도구하는 스피노자는 인간중심적 요거를 비판했어요. 인간중심적 목적론적 사상을 비판했고요.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신이 세계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 신이 세계 바뀌는 존재 아니고요. 자연 그 자체요. 신은. 이렇게 보았어. 누가? 스피노자가. 또한 신은 특정 모도 의도 갖지 않은 것. 신은 특정한 목적, 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세계의 이런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다. 자, 자연 그 자체이고요. 자연 법칙에 따라 한대요. 선생님이 이거 OX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스피노자, 인간이 들어가면, 목적이 들어가면 스피노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또 1분 미만이 남아있네. 자, 인간, 자연에 대한 생각은 실체와 양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뭐하고 뭐? 실체하고 양태. 실체를 뭐야? 자, 실체와 양태에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요거 이렇게 읽어줘요. 실체를 뭐야?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야. 그럼 뭐야? 실체는 뭐야?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니까? 그래서 신만이 유일한 실체야. 이제 알겠네. 실체는요, 독립적인 존재고요. 신만이 유일한 존재예요. 한편 스피노자는 신 외의 모든 존재를 양태라고 봤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됐네요. 양태, 실체하고 양태. 이건 뭐 옆에 정리할 필요도 없기는 한데요. 실체는 뭐야? 신만이 유일한 존재고요. 양태라는 건 뭐야? 신 외에 모든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건 뭐다? 다른 것에 의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존을 하겠죠. 응? 들어오라고 해요. 그럼 양태는 실체의 변형으로, 양태는 실체의 뭐다? 변형이다. 실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실체의 변형이고 실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실체, 신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사유와 연장밖에 없대요. 그럼 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유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연장은 일정 부분을 공간의 일정 부분을 뭐 하는 거다? 점유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점유하는 거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버리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면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한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 요거와 요거가 뭐가 되는 거? 변형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양태라고 했다. 예를 들어 지성과 의지 같은 것은 사유가 양태한 거다. 사유가 양태된 거는 뭐예요? 지성, 의지. 지성하고 의지. 그러면은
신의 모든 존재 인간은 사유는 없고요. 지성하고 의지는 있겠네. 이렇게 읽어줘야 돼. 눈으로 볼 수 있는 산물들은 뭐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시각적인 거는 뭐야? 연장이 양태화한 거다. 그럼 이 표로 정리하면은 이제 문제 푸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스피노자는 자연을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을 근데 이런 거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뭐야? 이런지 알면 돼. 자연을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유로 나누고 이를 실체와 양태하고 연결을 했대요. 생산하는 것과 생산돼. 생산하는 자연은 신을 의미하고 그럼 이거는 신을 의미하고 생산된 자연은 양태에 해당이 된다. 양태에 해당이 된다. 그럼 신이라는 거 뭐야? 실체라고 했잖아. 실체는 힘이 유일한 존재라고 했잖아. 이거는 실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스피노자에 따르면 다른 자물과 마찬가지로 양태에 불과하고 인간은 뭐야? 인간은 양태에 불과한단 말이야. 다른 자물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불행한 삶으로 이끈다. 자, 인간이 생산하지 않잖아. 생산된 거잖아요. 인간은. 근데 인간이 뭐 하려고 해요?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 마음대로 이용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뭐 한다고? 탐욕으로 이끌어서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생산된 애들이야. 생산하는 놈들 아니야. 이런 거지.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이 정신을 바탕으로 사유하는 사유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데 뭐야? 사유와는 특별한 존재는 인간중심적 사고가 팽배했는데 이를 당연히 비판하겠죠. 인간중심적 사고. 인간뿐 아니라 다른 동물도 정신 갖고 있고요. 인간 역시 자연법칙 안에서 존재할 뿐이다. 그럼 인간만 정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정신 갖고 있고요. 인간은 자연법칙 안에 있어야지 자연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간이 욕구나 탐욕 같은 정념에서 벗어나 평정을 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태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 요거 빼고 읽어볼게요. 기니까. 그러면은 뭐야?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깨닫고 인식해야 돼요. 그럼 뭐를 깨달아? 양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동물 모든 사물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해야 됩니다. 깨닫고 인식해야 뭐 해야 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런 인식을 통해 정념에 구속되지 않고 정신의 자유로 나갈 수 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이다. 보건 그의 사상은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고 있던 편협한 속에 경종을 울렸다. 현대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피노자 사상의 의의가 되겠지. 이렇게 이것도 재밌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읽기에 비판적으로 읽기를 했습니다. 띵. 자, 이제 뭐냐? 감상적 읽기. 공감하거나 감동한 부분, 즐거움과 깨달음을 받는 거다.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이거는 주로 뭐야? 시나 소설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개념과 필요성,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것을 찾아서 읽는 거다. 그러면 공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련해지는 경험, 또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정화하고요,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대의 생일을 맞았을 때 책봉년을 축하할 때 왕이 장소에 기로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주요 수건의 특별한 기념 경사를 맞아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런 때
잔치를 벌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를 아우르는 말이 진연인데, 진연을 벌일 때는 신중한 진연인데, 진연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연은 규모가 크고요.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고 준비 기간이 길고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했어요. 또한 백성의 안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효충을 진연이라 하더라도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버릴 수 없었어요. 따라서 진연은 그 시대가 화평해 국가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야 마음 놓고 거행할 수 있다. 잔치는 그렇다. 당연히 이래야 되겠지. 그런데 그러지도 않은데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 진연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예식과 공연 내용이 달라졌는데, 특히 대전에서 열리느냐 중궁전이나 대비전에서 열리느냐에 따라서 외진연과 내진연으로 나누고 참석 대상도 엄격히 구분했다. 이렇게 됐다. 지금 이제 단어가 있었으니까 기로서는 뭐야? 늙을 노자죠? 70세가 넘은 정부문관 등을 예우하는 거. 그러면 왕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기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조가 이 기로서에 들어갔어요. 명예의 전당 이런 거겠지. 나이 많은 게 명예의 전당이야. 열린 왕을 위한 외진연과 왕을 위한 거 외진연, 대비를 위한 내진연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외진연 지금 어떻게 돼요? 아까 대전에서 열리는 게 외진연이었겠고요. 중궁전이나 대비전에서 열리면 내진연이 되겠지. 그럼 외진연이 졸라 큰 거겠죠. 왕이니까.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진연의 계획 기록에 따르면 숙종 전례에 따라 기로서에 등을 기념하는 진연이 거행되었다. 먼저 그럼 번호 붙이자고 그랬죠. 대비전에 잔치를 올리고 대비전에 잔치를 먼저 하네. 그 다음에 영조를 위한 외진연이 며칠 후에 대전에서 열렸다. 대전에서 열린 건 당연히 이야기가 되겠죠. 대비전이고요. 앞에 나온 내용 대비전이고 대전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야? 대비전에서 먼저 잔치하네. 외진연의 연주를 만든 악대는 궁중에서 연주된 음악, 무용이나 같은 관청의 장학원의 남자 음악가였다. 자, 연주는 요거다. 이렇게 화살표해버려요. 전체 인원은 몇 명? 100명. 직책에 따라서 요래로 구분했다. 노래하는 가자 몇 명? 3명. 춤을 추는 무동 요것도 참여했다. 이들은 누구지? 요거들은 당악을 연주하고 당악 플러스 향악을 했고, 춤이 차례로 연주된 프로그램을 9번 바꿔 상영하다가 맨 마지막에 처용으로 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음악의 이름이니까. 그러면은 당악은 당나라겠죠. 중국이겠죠. 당악은. 향악은 뭐야? 응?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되겠죠. 몰라도 돼요. 갑자 대비를 위한 내진연 요거는 자 여기는 외진연이었지. 외진연 요거와 요거 차이점만 하면 돼. 그러면은 악대 편성하고요 춤의 구성이 달랐다. 내진연은 집사 은여 우두머리 기생이 진행했어요. 세 가지 악대로 달리 대조지. 내진에서는 악대 하나, 여기는 세 개였고 요거는 하나. 당연히 왕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편정, 경정, 관연이 빠진 얘 없고 요거 없어요. 관연 합주 중심의 평생이었고 높은 연의 당적과 퉁소와 아직 당적과 퉁소와 아쟁도 빠져서 간소했다. 연주단은 시각적으로는 남자 연주자 관형명 13명과 여자 연주자로 구성된대. 이건 남녀 유별하니까 이렇게 했겠지. 남자 연주자가 눈이 있으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못 쳐다보는
시각장애 장님들이 연주를 했겠지. 남자학공이 아까 여기서 뭐야 장학원에 남자음악과인데 여기는 남자학공들이 못 들어갑니다. 데뷔 전에 들어올 수 없다. 내지는 절차가 바뀔 때마다 다른 춤을 선보였는데 끝날 때는 외진연설 이거는 공통점이네. 요거로 마무리된 건. 모두 9가지 춤이 선보인 내지는 외진에서 볼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거 밑줄 할래요. 외진에 없던 거 요거와 당학 스타일로 창작된 춤 요거와 요것도 나왔어. 외진연에서는 없었던 춤의 종목보다 많은 수의 무원이 춤을 췄고 당학 정제 요거에서는 의무를 든 인원도 등장하여 여기는 의무를 든 인원도에서 성대한문이다. 의계와 기록하는 왕실 진연은 모두 몇 개? 20여 건. 왕이 장소하여 기로서에 들어간 것. 몇 살? 70살. 축하하는 진연과 같이 왕을 위한 외진연은 몇 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누구야? 내비를 위한 내진연이다. 그럼 외진연 몇 개? 20개. 대부분은 뭐? 내진연. 왕이 효를 시켜나가고 엄마잖아.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진연의 주던 목적은 뭐 하는 거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다. 왜? 효를 실천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기로소라는 거는 왕이 70세 넘어야 될 거 아니야. 70세 넘은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왕들이 상당히 단명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읽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창의적으로 읽어라. 그러면 이걸 의미를 재구성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해결하는 방법이나 대안을 찾으면서 읽는 게 뭐야? 창의적인 읽기다. 그러니까 독창적인 생각을 뭐야? 구성. 이거를 뭐라고 합니다? 재구성해가지고 그 의미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뭐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요. 대안 찾는 거를 하는 게 창의적인 글읽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탐구는 근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 자,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탐구는 근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와 연결이 이렇게 된다 했어요. 전통적인 미학자는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니까? 이게 있다고? 에르고는 작품 자체를, 파레르고는 작품과 나란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대요? 얘는 자체고요. 얘는 뭐야? 작품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 전통적인 미학자들은 에르곤적 요소, 작품적 요소를 작품의 아니자 본질적 요소로, 그냥 작품 자체니까 이게 본질이겠지.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야? 에르곤, 작품 자체, 본질적. 그러면은 파르고는 세모, 어떤 것, 그 다음에 바깥이나 비본질적 요소. 이렇게 읽어주는 게 더 편해요. 그들은 전통적인 미학자입니다. 그들은 본질이 에르곤이라면은 파레르곤은 장식으로 여긴 거다. 자, 본질 동그라미 하고 장식 세모 할 거예요. 빼고 읽었어요. 데니라는 궁극적 가치라고 하면 아름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예술 작품이 텍스트로 가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건지 분석했어요. 이 사람은 탐구하고 분석했는데요. 실체가 뭔지 탐구하고요. 예술 작품의 미학적 의미가 뭔지를 분석을 해봤다. 그는 전통적 미학자. 자, 여기서 뭐야? 전통적 미학자들의 주장을 했어요. 전통적인 미학자들은 어떻게 했어? 에르곤과 파레르곤으로 나눠서 봤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달리, 그러니까 설명 방법 대조가 될 거고, 본질적 요소와 그러지 않은 비본질적 요소를 구분할 수 없다. 여기서는 뭐야? 얘하고 얘를 본질과 장식을 구별했죠.
본질적인 것은 에르곤이고 비본질적인 건 파레르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없다고 했네. 그래서 전통적 사고를 정복시키는 거다. 가령 액자는 예술 작품과 무관하지만 그림을 어떤 액자의 표現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고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액자는 뭐겠어요? 장식이겠죠. 여기 위하고 연관을 시켜보면은. 근데 액자가 느낌도 달라지고 그림의 느낌 달라지고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니까? 그럼 중요한 역할을 하네. 파레르고는 요거 장식은 액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거 액자는 텍스트 바깥에 있지만 데리라 입장에서는 구성하고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니까. 액자가 이렇게 위치는 어때요?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바깥에 있지만 데리라 입장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로 그럼 왜 느낌이 달라지고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 뭐야 액자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랬어요. 텍스트 안팎을 경계하는 틀이라고 볼 수 있으나 파레르고는 경계를 가르는 틀이라고 볼 수 있으나 틀 자체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가 됐습니다. 자, 틀 자체는 안, 밖, 여기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는 경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야. 도형의 경계선이 내분지 명확하지 않듯이 경계로서의 파르곤 역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삼각형 아니고 바뀐 거 알겠는데 얘는 뭐야? 아니라고 해야 돼? 바뀌라고 해야 돼?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야? 경계 틀이지. 그럼 틀은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다.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파레르곤의 모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파레르곤이 안인지 바뀐지 파레르곤을 구분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뭐 한 거지? 그럼 여기에 왜 집중을 했느냐? 아니라고 경계 자체임에 주목함으로써 파레르곤이 경계 자체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거 궁금하면서 읽어야 돼. 예술 작품 자체가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임을 증명한 거야. 이건 이제 빼고 읽어야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에 주목했어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뭐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예술 작품 자체가 뭐야? 모호한. 예술 작품 자체가 뭐야? 어떤 성격? 모호한 성격을 지닌 거를 뭐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주목했던 이유. 증명하고 싶었어. 그의 입장에서 예술 작품은 경계 자체이며 이것도 빼고 있어요. 경계 자체일 뿐이고 모호하고 가변적일 수 있어요. 요거하고 얼마든지 모호하고 가변적이다. 따라서 텍스트로는 고정된 의미도 쉽사리 뭐야? 해체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변적이니까 쉽사리 해체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거면은 쉽사리 해체 안 될 거 아니에요. 데리라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미학의 대상이 되는 거는 안이나 박의 경계 자체다. 자, 미학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야? 경계 자체라고 봤다. 이렇게 읽어야 정확합니다. 자, 이런 예술 지문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제발 계속 한번 이렇게 읽어봐. 미학의 대상이 되는 거는 경계 자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하고 불변적인 의미, 요거하고 반대말이란 거 알아야 돼. 가변적, 쉽사리 해체될 수 있는 거, 본 기존의 가점, 그럼 구분하지 마라. 불변적인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해체해서
본질과 부본질, 의미와 무의는 전태준이 대립구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허물고 제시했어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뭐하고 뭐 대리라고 보는 거하고 전통적인 미학하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원까지 끝냈습니다.